쾅, 쾅, 쾅. 야, 문 안 열어? 당장 이 무식한 쇳대 안 풀어? 녹이 슬어 뻑뻑한 철대문이 부서져라 발길질을 해대는 남편의 악다구니가 비탈진 산동네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어요. 그 옆에선 부곡 하와이로 온천 여행을 다녀오느라 한껏 멋을 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고 있었죠. 아이고, 내 팔자야. 비싼 돈 주고 온천물에 푹 지지고 왔더니 문구멍 하나 못 열어두는 며느리년 때문에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생고생이람? 저는 슬레이트 지붕 위 옥상 난간에 기대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. 제 두 손에는 우물가에서 갓 길어올린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양동이가 들려 있었죠. 양동이 손잡이를 꽉 쥔 제 손등 위로 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왔어요. 손끝이 파르르 끌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한겨울 삭풍을 정통으로 맞은 것처럼 시리도록 차갑고 맑아지더라고요. 여보, 너 진짜 귀 먹었어? 당장 나와서 이 자물통 안 따? 남편이 포마드 기름을 잔뜩 바른 머리로 옥상을 올려다보며 핏대를 세우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들고 있던 양동이의 찬 물을 그 인간의 정수리를 향해 시원하게 쏟아부어 버렸습니다.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.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찬물을 끼얹던 독한 여자가 바로 저랍니다. 많이 놀라셨죠? 지금 생각해도 제 안에 그런 도끼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저는 그 지긋지긋했던 매연 가득한 산동네를 떠나 작지만 볕이 아주 잘 드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어요. 베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법 부드럽네요. 제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, 그리고 모서리가 다 해지고 빛바랜 옥색 꽃무늬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답니다. 이 보자기의 거친 천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으면요. 뭉툭해진 제 손끝에 굳은 살을 타고 그 시절에 서글펐던 냄새들이 훅 하고 끼쳐오는 것만 같아요. 코끝을 찡하게 울리던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. 찬물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산동네 수도가에서 벅벅 빨아대던 빨래 냄새. 그리고 새벽 내내 다듬던 파, 마늘의 아린 냄새까지 말이죠. 작가님, 혹시 그 시절 구로공단 골목을 가득 메웠던 교대 근무자들의 퀭한 눈빛을 기억하시나요? 밤낮 없이 돌아가던 미싱 소리에 귓바퀴가 멍해지고 매캐한 먼지에 목이 칼칼했던 그 팍팍했던 80년대 후반 말이에요. 저는 그 먼지 구덩이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 남편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양복 입혀 출근시키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인 줄 알고 살았어요. 내 손마디가 굵어질수록 남편의 빳빳한 와이셔츠 깃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. 테이블 위에 놓인 이 꽃무늬 보자기는요.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손수 짠 들기름이며 볶은 참깨며 사위 먹일 마른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실 때마다 보물처럼 품에 안고 계시던 거예요.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배운 것 없이 시집간 딸년이 행여나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완행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오셨던 우리 엄마의 눈물이자 서글픈 한숨이었죠. 그런데 그날 이 보자기에 쌓인 반찬통을 차마 건네지도 못한 채 쫓겨나듯 비탈진 골목길을 내려가시던 엄마의 한없이 작아진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툭 하고 둔탁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제가 왜 그토록 바보처럼 내 살을 깎아먹으며 참고만 살았는지 이제부터 그 빛바랜 앨범 같은 제 지나온 시간들을 작가님께 하나씩 꺼내 보여드릴까 해요.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. 온 나라가 88 올림픽이다 뭐다 해서 들썩이던 그 무렵이었어요. 텔레비전 속에선 굴렁쇠 소년이 뛰어가고 화려한 추포가 터졌지만 서울 변두리 산동네 꼭대기에 있던 저희 집 단칸방은
그 축제와는 철저히 단절된 차디찬 얼음장 같았죠. 제 하루는 남들보다 늘 서너 시간 일찍 시작됐어요. 새벽 4시 반.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는 소리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나가 벌겋게 죽어가는 연탄불부터 갈아야 했거든요. 매캐한 가스가 코를 찌르고 눈물이 핑 도는 그 좁은 부엌에서 그 무거운 연탄을 갈아 넣고 나면 곧바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수도가로 나가야 했어요. 빨간 고무대야에 찬물을 받아 넣고 남편이 입고 나갈 새하얀 와이셔츠 깃을 비누로 벅벅 문질러 빨았죠. 고무장갑 하나 살 돈이 아까워서 맨손으로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면 손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쩍쩍 갈라져서 꼭 삭은 나뭇가지 같았어요. 갈라진 살갗 사이로 비눗물이 스며들 때면 마치 유리 조각으로 생사를 긋는 것처럼 쓰라렸는데 저는 그 알량한 통증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. 왜냐고요? 제 남편은 이른바 펜대 굴리는 화이트칼라 지식인이었거든요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그런 허세에 찌들어 있는 백수였죠. 대학 문턱 구경 한번 못 해본 저와 달리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. 번듯한 사무직이 아니면 일할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요. 매일 아침 10시쯤 느지막이 일어나서는 제가 찬물에 손 비벼가며 다려놓은 빳빳한 와이셔츠에 양복을 빼입고 집을 나섰죠. 그러고는 구직 활동을 한답시고 온종일 동네 다방에 앉아 쌍화차를 마시며 신문이나 뒤적거리는 게 그의 일과였어요. 그 인간 다방 커피값과 양복 깃을 세워주기 위해 저는 구로공단에 있는 조그만 미신 공장으로 출근했어요.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귓구멍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 그 좁고 탁한 공장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재봉틀 앞을 지켰습니다.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뽀얀 먼지구덩이 속에서 점심시간에 허겁지겁 삼키던 차가운 도시락 밥알의 서걱거림이 아직도 입안에 맴도는 것 같아요. 퇴근하고 파김치가 되어 산동네 가파른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올 때면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그림자가 참 가엾게도 흔들리더라고요. 골목 어귀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시큼한 쓰레기 냄새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뒤섞인 그 풍경 속에서 저는 가끔 우두커니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어요. 지금은 비록 빗달길에 살아도 우리 남편이 번듯한 직장만 잡으면 내 이 갈라진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고,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말해주겠지? 그 멍청하고도 순진한 기대 하나. 그거 하나 붙잡고 미련하게 버텼던 거예요.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. 밖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남편은 제 몸에서 나는 공장 먼지 냄새를 맡으며 코를 쥐어막기 일쑤였어요. 아, 좀 씻어라. 여자가 몸에서 이렇게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나서 쓰겠어? 내가 밖에서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알면서 집에 오면 좀 쾌적하게 안 드냐고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 한 구석이 숯덩이처럼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. 내 피땀으로 지어준 밥을 먹고 내 피땀으로 다려준 옷을 입는 주제에 어쩜 저리도 뻔뻔할 수 있을까. 게다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자기 귀한 아들 기죽인다며 툭하면 며느리인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어요.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공순이가 굴러들어와서 우리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? 네가 똑바로 내조를 못하니까 애가 밖으로 나도는 거 아니야.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저는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삼켰어요. 하지만 제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모았던 적금 통장이, 그리고 시골에서 제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던 친정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히게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. 그렇게 하루하루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버티던 어느 늦어름이었어요. 매미소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울려대던 참으로 무더운 날이었죠. 그날따라 미신 공장 조장님이 물량이 밀렸다며 잔업을 시키는 바람에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길에 올랐어요.
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굽이진 골목길을 다 올라왔을 무렵 대문 앞 평상에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엄마? 가까이 다가가 보니 땀으로 흠뻑 젖은 적삼을 입은 저희 친정엄마였어요. 발밑에는 그 무거운 유리병에 담긴 깻잎 장아찌며 멸치볶음, 그리고 신문지로 꽁꽁 싸맨 참기름병이 든 옥색 꽃무늬 보자기가 놓여 있었죠. 시골에서 그 무더위에 완행버스를 타고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 산동네 꼭대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.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. 저를 보더니 황급히 눈가를 훔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는데 그 거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. 아이고, 우리 딸 이제 오누나. 고생이 많지? 나는 안에 이 서방이 자는갑다.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네. 내 그냥 갈 테니 이거 냉장고에 상하기 전에 퍼뜩 넣어라. 엄마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셨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. 방 안에서는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.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였어요. 엄마, 내가 열쇠 있어. 들어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. 아니다, 아니다. 막차 끊기기 전에 얼른 내려가 봐야지. 이서방 깨우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라. 엄마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쫓기듯 비탈길을 내려가셨어요.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굳게 닫힌 철대문을 노려보았죠. 열쇠로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선풍기를 끌어안고 누워 수박을 파먹으며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더라고요. 당신, 밖에 우리 엄마 온 거 몰랐어? 뻔히 텔레비전 소리 다 나는데 왜 문을 안 열어줘? 제 다그침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툭 내뱉었어요. 아, 귀찮게 진짜. 장모님 오시면 또 잔소리나 한 바가지 하실 텐데 내가 미쳤다고 문을 열어주냐?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온 사람 좀 쉬게 냅둬라.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? 밖에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한 건 저였고 이 인간은 제 돈으로 다방이나 전전하다 온 주제에 감히 우리 엄마를 문전박대.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.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남편을 향한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미련마저 똑 끊어져 버렸습니다. 그런데 불행은 꼭 꼬리를 물고 찾아오더라고요. 며칠 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. 저는 빨래를 하려고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죠. 바지 안치머니에서 무언가 빳빳한 종이 쪼가리들이 바스락거렸어요. 무심코 꺼내본 제 손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. 하나는 촌스러운 빨간 장미꽃이 그려진 금잔디 다방 성냥갑이었고 다른 하나는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었어요. 영수증에 찍힌 글자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장미여관, 숙박 15,000원, 결제일 수요일 오후 3시. 그 시간은 제가 미신 공장에서 재봉틀 바늘에 손가락이 찔려가며 피눈물 나게 옷감을 박음질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. 멍하니 서 있는 제 코끝으로 남편의 양복에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. 평소 그가 바르던 싸구려 포마드 냄새에 섞여 있는 낯선 여자의 분내. 동네 우물가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리던 소문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. 저기 윗집 새댁 남편 말이야. 요새 읍내 미용실 최마담이랑 허구한 날 붙어 다니던데. 새댁만 불쌍하지, 찝찝. 아니라고. 내 남편이 무능하긴 해도 설마 그런 파렴치한 짓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구겨진 영수증 한 장으로 제 눈앞에 잔인하게 펼쳐진 순간이었죠. 제 청춘을 갈아 넣어 뒷바라지했던 대가가 퉁퉁 부은 친정엄마의 다리를 문전박대하고 딴 여자와 여간방을 드나든 거라니. 손에 쥔 장미여관 영수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.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. 대신 가슴 한가운데서 시퍼런 도끼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,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. 내가 이 집구석에서 어떻게 나가는지.
그 장미여관 영수증과 다방 성냥갑을 손에 쥐고 있던 그 짧은 1분 1초가 제게는 마치 10년처럼 길고 끔찍하게 느껴졌어요.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는 그 인간의 멱살을 틀어쥐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쓰고 싶었죠. 네가 인간이냐? 내 피 같은 돈으로 딴 년이랑 여관방을 전전해? 우리 엄마는 땡볕에 그 무거운 반찬을 이고 와서 문전박대를 당했는데.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을 삼키느라 제 입술에선 비릿한 피맛이 났어요. 그런데 작가님, 참 이상하죠? 사람이 정말 극도의 배신감에 휩싸이니까 펄펄 끓던 분노가 오히려 한겨울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. 내 손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머릿속은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. 지금 당장 이 영수증을 얼굴에 집어 던져봤자 저 인간은 발뺌할 게 뻔했거든요. 동네 친구들이랑 술 먹고 뻗어서 여관방 하나 잡아 잔 거다. 네가 의부증이 있어서 사람을 잡는다며 오히려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고 윽박지를 위인이었으니까요. 시어머니 역시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칠칠치 못하게 남편 간수 하나 못한 니년 잘못이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안 봐도 비디오였죠.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. 어설프게 소리치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짓거리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. 내 20대 청춘의 뼈와 살을 갉아먹은 저 버러지 같은 인간과 나를 식모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에요.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. 며칠 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헛기침을 큼큼 해대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. 어이, 저기 다음 주에 어머니 모시고 부곡 하와이나 좀 다녀올까 하는데 매제네 식구들도 다 간다니까 당신이 그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 좀 내와봐.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. 내 돈으로 시어머니, 시누이네 식구들까지 싹 다 데리고 온천 여행을 가시겠다? 심지어 저는 미신공장 특근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아주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.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. 그래요.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다녀오세요. 제가 군말 없이 적금 해약한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네자 남편은 신이 나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.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행 당일 제 앞에서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넌 돈 버느라 바쁠 텐데 우리끼리 가서 어쩌니 오랜만에 혼자 푹 쉬거라 하며 온갖 여우짓을 다 떨며 대문을 나섰죠. 그 인간들이 골목 어귀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곧바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전세계약서와 제 도장을 꺼내들었어요. 이 산동네 단칸방 전세금, 애초에 시댁에선 10원 한 장 보태준 것 없이 제가 공장 다니며 모은 돈과 친정엄마가 쌈짓돈터로 마련해준 거였거든요. 명의도 당연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. 곧장 동네 부동산으로 뛰어가서 집을 내놨습니다. 마침 방을 구하던 젊은 부부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이 성사됐죠. 집주인 아주머니에겐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전세를 빼고 이사 간다고 둘러대고는 남은 전세금을 몽땅 현금으로 찾아 제 품에 안았습니다. 가슴에 품은 그 돈다발의 묵직함이 마치 제 지난 10년의 피문물 같아서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.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설임 없이 짐을 쌌어요. 남편의 번지르르한 양복들과 포마드통은 방바닥에 쓰레기처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. 제가 챙긴 건 오직 제 옷가지 몇 벌과 친정엄마가 반찬을 싸오셨던 그 옥색 꽃무늬 보자기, 그리고 엄마의 텅 빈 반찬통들 뿐이었어요. 짐을 다 챙기고 방에 우두커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.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문풍지, 매일 밤 연탄가스 냄새에 쿨럭이며 잠들었던 눅눅한 장판. 그 지긋지긋했던 공간이 저를 향해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죠.
대문을 나선 저는 철물점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쇳덩이로 된 자물쇠를 하나 샀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썼던 낡은 자물쇠를 빼버리고 새 자물쇠로 대문을 아주 꽁꽁 걸어 잠갔어요. 가파른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후두둑 가을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. 골목길을 비추던 낡은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서 꼭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. 수고했어.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. 제 귓가에 들려오는 그 환청 같은 위로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멍울진 눈물이 빗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. 이제 그 인간들이 뜨끈한 온천물에서 허세를 부리고 돌아와 마주하게 될 그 끔찍한 지옥을 상상하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. 작가님, 제가 앞서 비탈길을 내려가며 그 동네를 떠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그 길로 친정집에 제 짐을 다 가져다 놓고는 그 인간들이 온천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짜에 맞춰 다시 그 산동네 옥상으로 올라갔던 거였어요. 직접 그 인간들이 당황하는 꼴을 두 눈에 똑똑히 담고 싶었거든요. 그리고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장면처럼 굳게 잠긴 철대문 앞에서 악을 쓰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머리 위로 얼음장 같은 찬물을 시원하게 쏟아 부어준 거죠. 이 집 어제부로 전세 빼고 자물쇠 바꿨어. 제 서슬퍼런 일갈에 찬물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고 남편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. 늘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던 양복깃이 찬물에 푹 젖어 축 늘어진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듯했어요. 저는 그 길로 미련 없이 옥상을 내려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. 뒤에서 승희야, 여보, 내가 잘못했어 하고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.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. 제가 내민 장미여관 영수증과 금잔디 다방 성냥갑, 그리고 읍내 미용실 아주머니들의 생생한 목격담이 담긴 녹음 테이프 앞에서는 그 뻔뻔한 인간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더라고요.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던 남편은 결국 제 요구대로 위자료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. 나중에 건너 들은 소식으로는요. 전세금마저 제가 다 빼가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을 미용실 최마담이 가장 먼저 매몰차게 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화이트 칼라니 뭐니 허세를 부리던 남편은 결국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그토록 무시하던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됐대요. 귀한 아들 타령하던 시어머니는 햇빛 한 줌 안 드는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일당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며 알아 누우셨다더군요. 내 피땀을 갉아먹고 기생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분수에 맞는 진짜 밑바닥으로 추락한 걸 보니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참 무섭고도 다행이다 싶었어요. 모든 소송이 끝나고 홀가분해진 몸으로 친정집 평상에 엄마와 마주 앉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고생했다 내 새끼. 얼마나 무서웠노. 얼마나 외로웠노. 엄마의 굽은 손이 제 거칠고 툭 붉어진 손마디를 쓰다듬는데 그 순간 둑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. 공장 먼지를 마시며 버텼던 시간들, 찬물에 손이 터져가며 느꼈던 서러움이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스르르 녹아내리더라고요. 저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. 작가님, 제 거칠었던 손마디도 지난 세월의 상처도 이제는 많이 아물었어요. 제 앞엔 따뜻한 커피가 있고 절 지켜주는 낡은 옥색 보자기가 있으니까요.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헛된 그림자를 좇으며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닫힌 문을 두드리는 대신 스스로 그 자물쇠를 부수고 나올 수 있는 당당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